예, 여러분들 15순위 강의입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이 행정의 의와 행정구제제도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지금 이 사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세무직이나 뭐 일행직이나 뭐 아니면 또 뭐 여러 이제 그 직렬이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일행직이 제일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일단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좀 많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서도 면접관들이 물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행직 공무원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요런 정도의 그 행정제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면접에서도 자주 좀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제가 볼 때는, 사회 말고, 그렇죠. 수학이나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일행직을 지원해서 1차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면접에서 이 내용은 꼭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데, 뭐 우리야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같이 볼 거니까 크게 지장은 없겠죠. 또 마찬가지로 뭐 교행직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비록 교육학을 선택 과목으로 하지 않고 다른 과목을 선택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더라도 면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학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아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들이나 내용들, 이론들은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가 할 게 이제 행정, 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의 의와 그 다음에 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냐면 행정구제제도요. 예. 그래서 구제제도를 보면은요, 크게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안 나왔는데, 사전적 구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예. 사전적 구제라고 하는 건 어떤 행정 처분이 있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구제. 그래서 이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라고 묶어서 이제 참여 부분으로 넣기도 하는데, 사전적 구제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이제 사후적 구제가 있죠. 예. 사후적 구제는 행정 처분이 있은 이후에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 쟁송제도가 있고요. 예. 그리고 행정상 손해전보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일단은 먼저 머릿속으로 좀 해두시고, 예,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행정의 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 행정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법을, 예, 집행, 법을 실행하는 거죠. 즉, 국회 입법부가 만든 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그냥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전에 민주주의 초기 때, 그처럼들 우리가 흔히 입헌군주제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뭐 헌법이나 이런 법을 만드는 건 의회의 몫이었고요. 입헌군주제니까 행정을 하는 건 누구의 몫이었다? 군주, 임금, 왕의 몫이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오늘날에는 뭐 대통령제로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군주의 역할이 상징적 존재로 전락하고, 예, 행정부 수반으로서 수상이나 총리가 선출되면서 이제 행정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된 기관이 담당을 하죠. 예. 근데 하지만 이 민주주의 초기에서 행정을 담당하던 건 누구였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군주들의 몫이었다. 예. 물론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입법부가 만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만 그것들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그럼 행정의 원리 한번 볼게요. 원리요. 오늘날의 행정이 담고 있어야 되는 원칙 같은 거죠. 첫 번째 무슨 행정입니까? 바로 민주행정입니다. 민주행정. 예. 행정 작용이나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부의 행위, 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왜 하는 겁니까?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을 위해서 하려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려면 당연히 행정 과정에 국민들을 뭐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죠. 또는 참여를 보장해야지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이제 법치행정이죠. 예.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건 행정도 뭐에 따라서 한다? 법에 따라서 한다. 예. 그래서 이게 요거 좀 정리를 하면은요, 근대 초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민주주의 초기 사회에서는 입헌군주제였기 때문에 군주가 행정을 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행정과 관련된 법들은 군주가 지나치게 권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을 좀 규제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의 기능이 컸다 작았다? 당연히 행정부의 기능이 훨씬 더 작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근대 초의 법치행정에서의 행정과 관련 또는 행정법의 그 주요 기능은 규제적 기능이었다. 즉 왕권이 지나치게 확대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내용으로서 그 행정법이 제정되었고 실제 그런 내용들로 그 행정법이 구성되었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제 그쵸 이제 더 이상 왕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선출된 수상과 총리들에 의해서 행정이 이제 행정이 이제 집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규제를 해서는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 또 복지국가와 관련된 다양한 시장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규제적 기능의 틀에서는 행정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유도적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행정과 관련된 법들은 행정권을, 행정력을 규제하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든지 시장 실패를 해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행정법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무슨 행정이죠, 여러분들? 이제 복지행정이죠. 예. 오늘날의 행정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사법국가주의죠. 예. 사법국가주의라고 하는 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법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바로 법원의 어떤 법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즉 행정부의 행정에 대한 잘잘못이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 즉 행정의 위법이라든지 행정이 불법, 행정이 위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한다? 바로 사법부가 한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행정과 관련된 거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 법적 판단은 행정부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한다.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사법국가주의죠. 그래서 이 사법국가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뭐다? 행정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소송.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지방분권주의죠. 예. 이 지방분권주의라고 하는 건 복지행정하고도 좀 많이 연관이 된 건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지역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근데 지역 주민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환경이나 물리적 환경이 다 다르죠. 그런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행정 집행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맞는 그런 또 특수한 상황에 맞는 그런 복지 정책을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하다? 그렇죠. 불가능하겠죠. 예.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좀 획일화된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특수한 삶의 조건들을 개선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복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이양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런 국민들의 어떠한 그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즉 복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뭐하다? 그게 지방분권주의다. 그래서 이 다섯 개가 바로 오늘날 행정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 민주행정과 관련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거버넌스죠. 예. 우리가 이제 거버먼트라는 단어는 통치죠, 통치. 그쵸, 여러분들? 통치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어떤 권력자 한 사람이 자기보다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행정부에다가 거버먼트 이렇게 되면은 행정부가 그렇죠. 마치 통치하는 기관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버먼트라는 단어 대신 오늘날에 뭐 씁니까?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써요. 거버넌스. 그래서 거버넌스는 통치가 아니라 우리가 협치라고 그러죠. 협치. 이게 뭐죠, 여러분들? 즉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떠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뭐 다양한 어떠한 사회 단체들의 참여 또는 협력 관계를 통해서 행정을 집행한다.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 다양한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서 행정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고 협치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 개념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사전적 구제가 나오죠? 행정이 항상 잘 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들. 행정이라고 하는 게 뭐합니까?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요. 또는 행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뭐 실수건 의도적이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행정은 충분히 국민들한테 뭐한다? 그렇죠. 피해를 줄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구제하는 것을 바로 사전적 구제라고 합니다. 사전적 구제는 첫 번째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청문이 들어가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제 바로 공청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이제 의견 제출. 청문은요, 어떠한 그 행정부가 행정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한테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당신네 식당에서 아니면 당신네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술을 팔았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 식당을 뭐 한 6개월간 영업 정지하려고 한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처분에 앞서서 누구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엄격하고요. 예. 서면과 구술에 의해서 한다. 공청회는 청문보다 훨씬 더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다 공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당사자라고 하는 건 공원이 들어설 그 지역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죠. 당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그쵸, 여러분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의견들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건 주로 뭐 합니까, 여러분들? 구술로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 토론 방식으로. 그래서 질의와 응답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바로 뭐하다? 공청회다. 아셨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다른 건 얘는 당사자가, 그리고 얘는 뭐하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참여하고 또 이해관계인들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즉 좀 다양한 사람들이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들을 교류하는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문과 공청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방식은 다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이제 의견 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처분이나 행정 어떠한 그런 정책들의 집행에 앞서서 우리가 인터넷에 글을 남긴다든지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다 뭐하다? 의견 제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제 행정정보 공개제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예. 요 내용은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요. 예. 공공기관의 예,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제 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국가 기밀이라든지 아니면 질서를 해칠 수 있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 한다? 정보 공개제도라고 하고요. 그 정보 공개제도의 그 전제가 되는 법을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런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국민의 뭐 한다? 알 권리를 보장하고요. 두 번째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예.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입니다. 견제. 시민의 견제 또는 감시의 기능을 강화한다. 예. 그리고 행정 업무에 있어서 뭘 확보한다, 여러분들? 바로 투명성을 확보한다. 예.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뭐하다, 여러분들? 이제 그 행정정보공개제도로 관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여러분들, 이런 정보가 많이 공개되면 어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아는 사람이 적은 거하고 또는 나만 아는 거하고 그 불특정 다수가 다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르죠. 아무래도 나만 알고 있으면 내가 일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자율적인 부분이 좀 높아지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받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의 뭐는 약화될 수 있다?
업무 처리의 재량권은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정책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혼란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데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정책이 국민들이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국민들이 공유할 때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정당성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경제는 효율성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효율성이 아니라 정당성입니다. 정당성. 예. 대부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대표한테 일을 맡기죠. 그런데 이제 이미 대표를 뽑아서 일을 맡기는 것 자체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전 조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효율성만을 높이려고 국민의 의사를 뭐 소홀히 한다든지 국민의 참여를 아예 그냥 도외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효율성은 높아지만정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죠.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선택과 그다음에 또 국민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정당성을 우선시하는 이념들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정치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뭐로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구제제도에 이제 사후적 구제로 나오죠? 예. 사후적 구제는요, 행정처분이 있은 다음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이제 사후적 구제라고 합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그 행정정보공개제도는요, 그 정부 3.0이라고 하는 그쵸,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관련이 있죠. 정부 3.0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국민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 행정부라든지 어떤 국가기관들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그래서 자유롭게 국민과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또 그런 정보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이렇게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삶과 이렇게 직결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적 경제를 창조적 경제를 유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정부 3.0이죠. 예, 그래서 정부 3.0이라고 하는 어떠한 정부 프로젝트 또는 정부의 어떠한 운영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공개 제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후적 구제 있죠. 그럼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행정쟁송제도 있습니다. 행정쟁송제도는요,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겁니다. 즉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요구하는 것 또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행정쟁송제도라고 합니다. 처음에 뭐가 있죠? 행정심판이 있죠. 행정심판은 그런 식의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나 무효 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거 우리가 요즘 뭐라고 하냐면 부작위라 그래요. 부작위. 어떤 부작위에 있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판단 주체 요구 대상을 누구한테 한다? 행정기관에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행정기관 누구냐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는요, 국가기관 또는 각 시도지사, 예,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 이런 것들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일반 지방행정심판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이 좀 다르다. 근데 하는 일은 어차피 뭐하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나 그 다음에 부작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한다. 네. 그러면 행정심판의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자율적 통제예요. 자율적.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예. 자율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행정부의 행정행위가 잘못됐을 때 이것을 사법부나 이런 제3의 기관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행정부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회를 주자.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 통제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사법부와 청구인의 부담 경감입니다. 부담 경감. 이게 뭐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행정쟁송제도에서 행정심판제도가 없다라면요, 우리가 행정처분과 관련된 모든 판단을 다 누구한테? 법원에게 물어봐야 돼요. 소송의 형태로. 그럼 일단 소송의 형태로 법원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과 관련된 모든 판단을 법원이 해야 된다면 아마 법원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담당하는 사건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행정소속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처분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사건들을 한번 거르는 거예요. 한번 걸음으로써 좀 줄여나가면 사법부의 부담도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재판을 바로 하기보단 행정심판을 통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거의 안 드니까 청구인의 부담도 뭐한다? 줄어들 수 있다. 됐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하다, 여러분들? 이제 그 행정심판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사법부의 보완이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위법이나 부당한 여부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기관에게 물어보는 것은 사법국가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을 1차적으로 걸러줌으로써 사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 예, 거기에 취지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걸 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아예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국가주의나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거 좀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법부를 그러니까 월권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기능을 보완하고 사법부나 청구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취소심판 있죠, 여러분들? 예. 취소심판은요, 어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기 전에 하는 건 청문이고요. 떨어진 다음에 하는 건 뭐하다? 행정심판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 예. 그래서 보통 취소심판은 행정처분이 있은 다음에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18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뭐 있죠?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다. 무효 확인심판. 무효 확인심판은 이미 처음서부터 효력이 없는 행정처분이 있는데 행정처분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있었잖아요. 이것이 잘못되고 원래서부터 무효였다라고 하는 것에 확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제가 자동차세를 냈는데, 그쵸. 인터넷 메일로 자동차세를 내라고 그 세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세금 고지서가 한번 더 날라와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취소가 아니죠. 왜냐하면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한번 냈는데 또 나왔으니까 처음서부터 두 번째 나온 고지서의 효력은 없는 거죠. 그 두 번째 나온 고지서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하다, 여러분들? 무효 확인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이 있죠. 예. 의무이행 심판은요, 보세요 한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떠한 것들을 요구했을 때 그 당사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을 내렸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작위.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때 그 처분이 없는 것이 잘못됐음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우리가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재결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그쵸? 행정기관이 이전에 있던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다시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재결이라고 합니다. 재결. 그래서 재결의 종류는 첫 번째 그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그럼 처음에 각하. 예. 각하 재결은 뭐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우리가 심판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취소 심판인데 180일을 경고했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데 당사자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대신 청구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행정심판에 대해선 행정청구에 대해선 심판 청구에 대해선 그 판결이 아니라 죄송해요 여러분들 재결을 할 수 없다. 이럴 때 내리는 게 바로 각하재결입니다. 예,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심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 하는 게 각하재결이고요. 기각은 뭐냐? 청구 요건은 다 갖췄으나 아무리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도 당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즉 행정처분이 적법하다, 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게 바로 기각이고요. 그리고 인용은 뭡니까? 인용은 예, 당신 주장이 맞다. 아, 행정처분이 부당했다 또는 위법했다. 당신 주장을 수용하겠다. 이게 바로 인용이고요. 사정재결은 뭐죠 여러분들? 당신 주장이 맞긴 한데 당신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이미 한참 건축 중인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경우에 뭐 주변에 이제 도로도 많이 막히고 그 다음에 이조건을 침해한다고 해서 건축 허가 취소 처분 요구합니다. 건축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해요. 그럼 이미 짓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사람 주장이 맞아요. 이게 다 지어지면 이조건도 많이 침해될 것 같고 주변의 교통부족이 많이 막힐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짓고 있는 건물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허물 수는 없잖아요. 이때 하는 게 바로 뭐하다? 사정재결입니다. 즉 청구인의 주장이 맞긴 하나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건물을 허물 수 없으니 청구인의 요구를 뭐 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재결 방식이 있고요. 꼭 이거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행정소송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번에 또 위헌정당 해산 제소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것도 요 4가지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법소원 청구했는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각하.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기각. 타당하다 인용. 그 다음에 타당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사정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통합진보당 그 해산과 관련돼서 정부가 행정부가 위헌정당 해산 제소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 제소가 타당하다고 그것을 수용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용 판결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인용 판결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꼭 이게 행정심판에서만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쓰이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행정소송이 있죠? 예. 행정소송은요, 행정심판하고 다른 게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이나 부당한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위법만 들어가요. 부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당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처분을 당하는 사람이나 또는 행정처분을 한 기관이 자기 반성을 통해서 아, 이건 조금 부당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당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즉, 사법부는 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여부만 판단하고 그것이 부당한지 좀 과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행정소송에는 크게, 예, 이건 누가 담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사법부, 법원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재판이라고도 한다. 좀 기억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행정소송에서 이제 우리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예. 항고소송 나오죠? 예.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취소와 그 다음에 무효 또는 부작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다 묶어서 우리가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민중소송이요. 민중소송은 뭐냐면 이해관계인이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청구할 때 우리가 그 민중소송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예, 당사자 소송 있죠? 당사자 소송은요,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발생된 효과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부당 해고됐습니다.
그럼 해고 자체가 행정 처분이죠. 해고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해고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건 뭐하다? 바로 항고 소송이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부당 해고된 기간 동안 3달, 4달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 기간에 부당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은 바로 뭐가 된다? 당사자 소송이 되죠.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부당 해고로 인해서 내가 한 3개월 동안 임금을 못 받았다.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부당 해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항고 소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항고 소송에서 이기면 3개월 동안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기관 소송이죠. 기관 소송은 누구 하는 거죠? 행정 기관들끼리 주고받는 소송이 바로 기관 소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 예. 민원은 말 그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행정기관에 접수하는 겁니다. 민원에는 크게 2가지 있죠, 여러분들. 뭐가 있죠? 일반 민원이 있고요. 고충 민원이 있죠. 일반 민원은 우리가 이제 뭐 서류 같은 거 떼는 거 있잖아요.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떼는 걸 일반 민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충 민원은 국민들이 뭔가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걸 고충민원이라고 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을 만들었는데 신호등 체계가 별로 뭐 마음에 안 든다라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잘못 만들어서 길이 너무 많이 막힌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민원과 관련돼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 민원 청구를 받은 공무원 그 담당자는요. 다른 업무보다 민원 처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민원 처리 결과를 반드시 뭐 한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그 문서로 통지한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왜 처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사유를 얘기해 줘야 돼요. 반드시 그것도 뭘로 한다? 이제 문서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새벽에 택시 잡기 되게 힘들고 뭐 승차거부 같은 거 나가면 그 택시 이제 그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이렇게 전화하는 데 있잖아요. 예. 그 전화를 제가 남겨요. 음성 녹음을 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런 녹음하셨는데 승차거부 당하신 거 맞습니다. 이렇게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접수가 돼요. 이제 그게 민원 접수예요. 민원 접수가 되고 그 다음날 아니고 이제 며칠 있다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반드시 이렇게 엽서로 한 장이 와요. 이거 아마 해보신 분은 저는 많이 예. 성격이 못돼 처먹어서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몇 번 받아봤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뭐하다 문서로 처리를 얘기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가 바로 뭐였다, 여러분들 이제 예. 그 손해쟁송제도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 따지면 민원은 쟁송제도에 포함을 안 하고요. 쟁송제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만 쟁송제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민원도 같이 설명을 드린 건 민원도 사후적 구제의 성격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했던 겁니다. 예. 그 다음 나오는 게 뭐 있죠, 여러분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가 있죠. 손해전보제도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되고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 그래서 손해전보제도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럼 처음에는 뭐가 있죠? 예, 처음에는 손해배상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다? 손실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손해배상제도는 2가지예요. 첫 번째 뭐가 있죠, 여러분들? 공무원의 직무 관련 행위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리고 공공시설물이나 영조물의 관리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을 경우. 됐죠, 여러분들?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예.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그쵸. 국가기관으로부터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근데 꼭 공무원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공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이 막히면 교통정리를 교통순경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합니까, 여러분들? 모범 택시 기사분들이 교통정리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만 볼 거냐, 공무를 위임받은 사람까지 볼 거냐? 확장 해석을 해요. 우리가 확대 해석이라고 그러죠. 공무를 위임받은 사람까지 공무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이 바빠서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예전에 한번 생활법령정보라는 카페가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나온 내용을 보면은요. 길이 막히니까 모범택시 기사분이 교통 순경이 부탁도 안 했는데 혼자 나와서 도로 정리를 해요. 그러다 이분이 수신호를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크게 납니다. 그때 이 사고 당한 사람들이 공공기관, 국가죠. 국가를 행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한번 나왔는데, 왜냐면 공무로 위임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는 공공기관에서 부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직접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공공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예. 법원의 판결은 봐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왜? 그날은 위임받지 않았지만 평소에 이분이 항상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날은 딱히 부탁하지 않았어도 위임받은 걸로 보고 행정기관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직무상의 행위가 아니라 꼭 직무상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넓게 해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넓게. 공무원 플러스 공무로 위임받은 사람, 직무행위 플러스 직무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행위까지. 거기에서 발생한 위법이 있을 때. 예. 그러면 이제 누구는 좀 억울해요, 여러분들 이제? 행정기관, 국가가 보면 상당히 억울해요. 왜? 공무원 한 개인의 잘못인데 거기에 대한 손해를 누가 배상해줘야 됩니까? 바로 행정기관이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만일 해당 공무원에 뭐가 있을 때 중과실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구상권이 바로 뭡니까? 너로 인해 내가 손해배상을 했으니 그 손해배상의 일부를 책임져라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를 묻는 것을 바로 우리가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에 중과실이라고 나왔으니까 경과실일 때는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경과실일 때는 구상권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외워두시는 게 맞겠죠. 예.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공공시설물 영조물의 관리 설치상의 하자? 예, 뭐 이런 것들도 뭡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도로가 파손됐다거나, 요새 눈이 많이 오니까 염화칼슘 많이 뿌리죠? 아마 좀 있으면 제가 볼 때 중간중간에 염화칼슘 때문에 이제 아스팔트가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요. 위로 다니는 차들이 뭐 갑자기 뭐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거나, 뭐 이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하다? 아유, 재수없어. 이게 아니라, 도로를 관리해야 될 행정기관이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대해서 터진 것에 대한 일부의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예.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꼭 도로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디 계단 같은 거 올라가는데 난간 같은 게 파손됐다거나, 그리고 또 아니면 경주에 여러분들 토암산 가다 보면, 불국사 가다 보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볼록 거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거울을 잘못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상대편에서 오는 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거울이 잘못 설치돼서 교통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뭐죠, 여러분들 이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건 행정부의 위법이나 아니면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행위요.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잘못한 게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럼 일단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토지 수용입니다.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고 도로는 부족하죠. 그럼 도로 높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주변에 있는 토지를 수용해서 도로를 닦아야 되는데 그 토지가 사유지일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죠.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손실보상, 즉 국가가 도로를 닦는 적법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전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공평부담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많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넓혀지면 그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 국민들이잖아요. 그런데 토지 수용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혼자 부담을 지고 혼자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서 일부 보전해 주면서 그로 인한 혜택을 여럿이 같이 부담하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용당한 토지의 주인만 그런 피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국민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다 같이 부담한다. 그래서 공평 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도 조금 잘 봐두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행정벌이 있죠, 여러분들. 행정벌에는요, 즉 행정행위와 관련된 처분입니다. 그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즉 처벌이죠, 처벌. 행정질서벌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죠? 행정형벌이 있어요. 행정질서벌은요, 행정기관에서 내린 행정처분으로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과태료죠, 과태료. 이거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쓰레기 분리수거하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쓰레기 봉지에 버렸다거나 또는 뭐 주차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과속을 했다, 이런 것들은 다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안 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행정형벌은 뭐냐? 행정법과 관련된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받는 형벌이에요. 형벌 말 그대로 이거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행정법 어디 내용을 어겼을 경우 또는 행정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했을 경우 그로 인해서 받는 형법상의 처벌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행정 처분이 아니라 형법상의 처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형법상 처벌이니까 뭐가 남죠? 이거는 여러분들 전과가 남겠죠? 예. 그래서 행정벌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은 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과 정치라고 하는 것도 고등학교 교재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고등학교 교재에는 행정벌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공무원들이니까 혹시 몰라요. 행정질서벌과 행정벌의 차이를 여러분들 2차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훨씬 좋겠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15순위 개념 강의는 끝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15순위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예, 1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A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로가 턱없이 부족하여 심각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도로를 넓히려고 한다. 이에 A시는 법률에 따라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는 갑의 집을 여기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적법하게 수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주민이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행정상 손실 보상을 청구하면 되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예. 주민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행정 처분에 대해서 그 취소를 요구할 때 하는 것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사법상 손해배상도 틀렸죠. 예. 그리고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 배상도 틀렸고요. 답은 3번이죠. 2번 행정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소위치 하는 것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에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건 제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개념에 좀 넣어놨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포털 민원24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뭐 행정과 관련된 서류 같은 거 제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 처분을 한 경우에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거부 처분도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이니까 이 처분에 대해서 뭘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취소를 요구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의 관계 법령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업무에 대해서 우선하여 처리한다.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구술로 통지하나, 구술이 아니라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틀린 거니까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4번이죠. 예,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보공개제도 청구제도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맞죠? 국민의 알 권리 높인다. 맞고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면,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참여하고 간섭하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나 또는 공무원들의 업무 재량권은 조금 뭐하다? 약화될 수 있다. 또 업무 처리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요 말 대신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이 나와도 맞는 표현입니다. 예,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강화한다가 아니라 약화된다가 맞는 표현이니까 3번이죠. 행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 물론 정보 공개 제도 자체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도 좀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틀린 거 아니냐고 고른 분들도 되게 많은데, 물론 이거 자체가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반영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뭐 유추나지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명확하게 답이 안 되니까 3번으로 가는 게 맞고요. 행정 권력의 남용을 시민이 적절하게 견제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예.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민사도 그렇지만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요. 손해가 있었으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뭐 공공시설물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도로를 가다가, 그렇죠, 여러분들? 뭐 도로가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보행자인데 다쳤다. 그러면 다친 게 피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즉, 뭐 진단서를 떼가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다쳤다라고 하는 피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여러분들 4번에 몇 번입니까? 틀린 게 답이 2번이 되겠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공무원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국가기관은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즉, 묻지 않는다가 아니라 공무원의 경과실일 땐 묻지 않지만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다가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틀린 거니까 몇 번? 2번이죠.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으로 인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한다. 맞죠, 여러분들? 희생이 없으면 어디에 손실보상을 요구하겠습니까?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자의 책임에 입각한 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평부담의 원칙에 기초한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즉, 공무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위법이 있어야 되죠. 즉, 과실, 잘못한 게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이제 공공시설물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한 거죠. 하지만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어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A법의 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행정상 손해배상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 도로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을 설치나 관리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것도 행정상 손해배상이죠. 예.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 교재에 보니까 해설이 좀 잘못됐네요, 여러분들. 나가 행정상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해설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할게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 내용이 맞는 겁니다. 예. 일단은 가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을 전부하여 주는 제도이다. 틀렸고요. 두 번째, 공원에 건립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의 땅을 수용할 때 가가 적용된다. 이것도 틀렸죠. 예. 나의 성립의 요건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 나가 아니라 바로 뭐죠, 여러분들? 이제 가죠. 즉 행정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좀 분류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가 적용되는 피해에 대해 국가는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국가가 정상적으로 만든 시설물, 영조물이라고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뭐하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파손이나 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실수나 고의로 국가기관이 영조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조물 자체에 어떠한 파손이나 훼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거는 잘 보세요 한번. 영조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도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바로 행정기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즉 영조물에 또는 시설물에 있는 안전상의 흠이
공공기관이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니라 뭐 일반 민간인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파손시켜 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는 민간인들이 훼손시켜 놓은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도 누가 책임진다? 행정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즉 하자와 관련돼서 국가의 고의나 실수가 없더라도 그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있다라면 그것은 국가기관이 책임진다. 아셨죠, 여러분들?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사회 정의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른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구제 제도이다. 공평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면 이건 뭐가 돼야 되죠?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가와 나 둘 다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공평부담의 원칙은 나와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4번이죠? 예. 조만간에 제가 정오표에다가 해설 부분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손해를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바르게 설명된 것은 청원권, 국가기관의 청원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구제받는다. 헌법소원,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피해를 구제받는다. 행정소송,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소송을 신청한다. 행정상 손해배상, 적법한 행정상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첫 번째 보세요. 뭐 헌법소원은 대법원에 하는 게 아니죠. 어디 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에 하는 거고요. 행정상 손해배상은 적법이 아니라 공무원의 위법이나 공공시설물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을 때 하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 여러분들? 바로 1번입니다. 예. 그래서 청원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국가기관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문서로 부탁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그 피해 구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다음 중 행정법상의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은 행정형벌에 속한다.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죠, 여러분들. 답은 몇 번입니까? 그러면 1번이네요.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실력으로서 이행시키는 작용은 행정상 강제 집행이라고 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세금 체납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감봉 처분을 하였다. 예. 수도료와 전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수도와 전기의 공급을 중단했다. 답은 몇 번, 여러분들? 10번에 1번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거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갈게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확장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을 지방자, 토지 수용 나왔죠? 그럼 뭐가 되죠? 손실 보상이니까 1번이죠. 예. 다음 법 중에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것은 폐수를 배출한 업주에게 벌금을 선고한다. 벌금은 형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이니까 이건 행정처분이죠. 예. 그리고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 이건 뭡니까? 그런데 바로 행정상 강제집행이죠. 형벌이 아니고요. 예. 그 다음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한다. 이것도 바로 행정상 처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운 형벌 뭐 있었습니까? 아직 안 배웠나요? 형벌에 보면 크게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제 생명령이라고 해서 사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들어가죠? 자유형이라고 해서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징역, 금고, 구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산형에 과태료 아닙니다. 벌금, 과료, 그 다음에 몰수가 있어요. 벌금, 과료, 몰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명예형에 자격 정지, 자격 상실이 있죠. 그래서 요 4가지에 해당되는 것만 행정형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외에 과태료라든지 면허정지 이런 것들은 다 뭘로 보셔야 됩니까? 행정처분, 즉 행정질서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15순위 끝났고요. 다음에 이제 16순위로 넘어갈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